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 BTV 영화당 김중혁입니다. 네, 그날이 왔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몇 년째 미루다가 어떻게 네. 생각하면 이제 미룬다기보다는 네.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눈이 말씀드리죠. 약간 쾌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9시간 넘게 보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영화 3편을 지금 보고 와가지고 네. 가슴이 뜁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영화당을 몇 년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꼭 좀 해달라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지의 제왕이었고요. 사실 약간 엄두가 안 났어요.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첫 번째는. 계속 엄두를 내지 말지 그랬어요. 아, 그럴 수는 없죠. 또 저희는 또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방송이니까. 사실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한 게요. 네. 이런 식의 3부작들을 한 번에 쭉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또 많은 영화들이 3부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영화가 사실 나중에 결과적으로 3부작이 되지 이 영화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3편 한꺼번에 만든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3부작을 한꺼번에 보면서 어떤 세계관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의 그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확실히 그런 맛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네. 그렇지만 길긴 길었다. 네. 네. 지금 표정이 등산하고 나온 사람 표정 같아요. 네. 큰 산을 이렇게 넘은. 하산하고 지금 막걸리 한잔 마시기 파전 찢으면서 네. 네, 지금부터 해보도록.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아, 네. In the land of Mordor, in the fires of Mount Doom, the Dark Lord Sauron forged in secret a master ring. to 모든 control 종족을 지배할 all 절대 반지를 만들어낸 어둠의 왕 사우론. One ring to rule them all. 그는 중간계 저항 세력 중 하나인 인간의 왕 이실두르로부터 일격을 당합니다. 그 이후 오랜 세월 잊혀졌던 절대 반지는 우연히 호빗 쪽 빌보 베긴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Bilbo Baggins of the Shire. 그로부터 다시 60여년이 흘러서 성대하게 열린 빌보의 생일 축하연. 마지막으로 파티의 주인공이 단상에 올라섭니다. Today is my 111th birthday. I bid you all a very fond farewell. Goodbye. 놀랍게도 투명 인간처럼 모습을 감춘 빌보. 집에 돌아와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의 손에는 절대 반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 간달프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죠. Come on, Gandalf. Did you see their faces? Let it go. You're right, Gandalf. The ring must go to Frodo. 기나긴 설득 끝에 반지를 두고 빌보를 떠나게 한 간달프. 이제 이 절대 반지는 빌보의 조카 프로도에게 건네지는데요. Stay with the elves. 때마침 어둠의 왕 사우론의 추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프로도는 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운반자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What must I do? You must leave, and leave quickly. Where? Where do I go? Get out of the Shire. Make for the village of Bree. Confounded old Samwise Gamgee! Have you been eavesdropping? Hi, but 이 모든 얘기를 엿듣고 있던 정원사 샘과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된 프로도. 평생 모험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두 호빗은 수많은 위기를 거쳐서 요정들의 땅 리벤델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 앞에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It must be taken deep into Mordor and cast back into the fiery chasm from whence it came. One of you must do this. 호빗 프로도를 중심으로 꾸려진 반지 원정대. I will take the ring to Mordor. Though I do not know the way. Carry the face of us all, little one. You shall be the Fellowship of the Ring. Great. 과연 이들은 무사히 반지를 파괴하고 중간기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판타지 장르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피터 잭슨 감독의 3부작 반지의 제왕. 사실 이제 반지의 제왕에 관해서 이제 이 영화가 나온 게 벌써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매년 한 편씩 이렇게 나와서 21세기 초반에 지금도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근데 20여 년 지난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누렸던 이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저희가 스포일러가 있어서 말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 이상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끝까지 네. 사실은 반지의 제왕 결말 다 아시잖아요. 결국 반지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네. 누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데 뭐 부채도사 같아요.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네. 네, 반지의 행방보다는 9명의 존재의 행방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멋지다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20년 동안 정말 많이 했을 테니까 대체 이 모든 영화들이 대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네.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반지의 제왕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저도 어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랑 또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기회가 잘 맞아서 그 영화를 정말 샅샅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 영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는 원스 같은 영화가 있었거든요. 원스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원스에 나왔던 두 남녀 배우가 실제로 가수이기도 하잖아요. 네. 두 사람이 내한했을 때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무대였던 아일랜드로 찾아가서 실제로 그 무대에 그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여행 그래프트 전문가. 스트리트에 가본다든지 이랬는데 반지의 제왕도 그랬어요. 갔다 오셨어요? 네, 뉴질랜드? 갔었고 영화의 촬영지들을 다 갔었고요. 대부분 다 뉴질랜드에서 찍었잖아요. 네. 두 개의 탑이라고 이제 이 반지의 제왕 중에서 2부였을 때인데 피터 잭슨하고 인터뷰도 했었어요. 보통 인터뷰는 좀 약간 자랑을 하면 여러 명 대 한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살 좀 빠지기 전이었죠. 그렇죠. 그때 약간 제풍차 있으실 때. 네네. 저는 이제 1대1 인터뷰로 1시간 가까이 했었는데 근데 그런 굉장히 기자 별로 없을 텐데 1대1로 그러니까요. 네, 지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피터 잭슨 감독이 맨발로 왔어요. 호텔 방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맨발로 들어오는데 이게 영화의 컨셉에 맞춘 걸까? 그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만큼 사람 자체가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였고요. 아주 인상이 남는 그런 인터뷰였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피터 잭슨 감독한테서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야, 오늘 무슨 반지의 제왕 해설이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피터 잭슨이 얘기 나온 거 그거 썰이나 좀 풀어주세요. 아니요, 뭐 그 정도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정도쯤 국제적으로 성공을 하면 이 세트들을 다 그대로 보관하잖아요.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워낙 독특하고 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있어서 거의 굉장히 신경을 쓰는 나라잖아요. 대부분 다 철거를 했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영화에 등장하는 그 호비튼 있지 않습니까? 네. 호빗들이 사는 마을들. 네, 네, 네. 그 샤이어의 일부는 세트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녀왔었고요. 이런 얘기만 계속 갖고 있는면 굉장히 화내실 것 같아서. 그래도 피터 어쨌건 잭슨하고 여기까지. 인터뷰를 할 때 그 네.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부분. 반지의 제왕을 정말로 좋아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 어려서부터 팬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사실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피터 잭슨은 정말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 대화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도 피터 잭슨을 워낙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예전부터 그래요. 늘 챙겨봤었는데 피터 잭슨은 진짜 덕후의 어떤 표본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릴 때 좋아했고 감흥을 느꼈던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보내면서 킹콩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리메이크 하고야 말리를 하고 결국 해냈잖아요. 반지의 제왕 역시 어릴 때 봤던 그 책의 인상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내가 만들리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이뤄내는 정말 성공한 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피터 잭슨을 그 이전부터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시대를 거슬러서 이 반지의 제왕 1편이 나왔을 때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피터 잭슨이 잘하는 건 A급 영화를 가장 모든 사람을 설득시키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짠하고 만들어서 와 웰메이드다 이런 영화가 아니었거든요. 고무인간의 최후 같은 영화를 그렇죠. 보면 배드 테이스트. 글쎄 말이에요. Those wicked cowboys. What's up, boss? You go on. I'm gonna go back and stop those. 뭐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B급 영화를 아주 난폭하고도 재능 있게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반지의 제왕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서사시 영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천하에 쓸데없는 게 피터 잭슨 그 걱정이었다. 피터 잭슨이 연예인이구나. 네,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3부작을 만들면서 곳곳에 자신만의 유머, 네. 자신만의 스타일, 기괴한 어떤 악취미 같은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관객들에게 자기의 악취미도 전달할 수 있었던 아주 영리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아카데미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아카데미 역사상 트로피를 가장 많이 받은 영화가 3편이 있는데 셋 다 11개를 받은 게 동률이에요. 그
그 유명한 옛날에 배너가 있었고 네. 그리고 타이타닉이 있었고 세 번째로 반지의 제왕인데 그 이후로는 이 기록이 안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생각해보면 그 세 편의 작품을 놓고 보면 비슷하죠.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돈이 엄청 많이 네. 들어가고 거대하고 네네. 장대한 이야기를 담고 맞아요.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이라면 저는 그 앞에 두 편의 영화는 서사 자체가 기괴하진 않거든요. 단일하죠. 단일한 네. 어떤 선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공도 딱 명확한 한두 네, 명이고 반지의 제왕은 주인공이 많고 맞아요. 그 주인공들이 겪는 모험의 스케일도 크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의 인정을 심어 두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전 걸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는 그야말로 이 영화의 장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해리포터하고 이 반지의 제왕이 그야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그 초반에 네. 밀고 나갔던 세기가 아닌가 이렇게 또 회고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상업적으로 거둔 성공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전 세계에 걸쳐서 대략 한 3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인 걸로 돼 있는 당시로서는 뭐 엄청난 숫자였었고요. 네. 어쨌건 이런 거대한 외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적인 성공을 이제 차치해 놓고 20년이 흐른 시점에서 저도 사실 이번에 영화를 십몇 년 만에 다시 봤거든요. 네. 다시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이야기를 정말 잘 간추렸구나.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각색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 전 세계적으로 톨킨리스트들이 그렇죠. 눈에 엄청나게 불을 켜고. 세잖아요. 네. 우리 위대한 톨킨 선생님의 원작을 해치는 그 누구도 허하지 않으리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원작과 다르거나 원작을 해치는 경우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톨킨리스트들 역시 반지의 제왕만큼은 원작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누가 깐깐하게 볼 것인가 원작자 측이 그러겠죠. 그렇죠. 애초에 살아생전에 사실은 이런 장대한 이야기를 당시의 영화적인 기술로 만들 것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근데 이 영화의 지금 판권을 톨킨의 아들이 갖고 있는데 톨킨의 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영화가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액션 장면을 집어넣느라고 본래의 어떤 그 참 의미가 훼손되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면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이런 블록버스터를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로 완성해야 되는데 이 영화 같은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부분이 없었더라면 네.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도 스토리 측면에서는 이만큼 요약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톨킨의 아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액션이 너무 모던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상업적인 계산하에서 액션을 짰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것마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의 모험만 다뤘다면 이 이야기가 너무 길고 지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보다 보면 당시에는 그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그 20여 년 사이에 또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어떤 특수효과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보면 어떤 장면들은 합성 형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엔트족이 그 두 명의 호빗을 이렇게 얹고 나서 막 걸어가는 장면 같은 걸 보면 합성한 흔적들 같은 것이 실제로 막연하게 보여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투석기 같은 것으로 돌을 던져서 벽을 부수는 장면 같은 경우에 부서지는 돌의 양감이나 무게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간 부족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외의 장면들에서는 네. 저는 오히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잭슨이 어릴 때 이제 스톱 모션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장면들은 나무가 움직이는 장면, 벽돌이 부서지는 장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피터 잭슨이 지금 이 영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슷하게. 그런 식의 느낌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봐도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실제 원작을 읽어보면 사실은 초반에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빌보 베긴스의 생일 잔치만 해도 수십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거 언제 끝나 이러면서 책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전체적인 부분 보면 시퀀스를 길게 가져가면서 전체 이야기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굉장히 잘 설명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9시간짜리 영화를 보는데도 거의 지루감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각색이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네, 이 원작을 썼던 톨킨 역시 세계가 이렇게 방대해질 줄 모르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네. 커졌고 자신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편집자에 의해서 3부로 나눠졌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피터 잭슨 역시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썼는데 이걸 세 편의 영화로 어쩔 수 없이 나눴기 때문에 이게 세 개로 나눠졌지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세계, 한 10시간을 관통하는 거대한 세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 어쩌면 피터 잭슨의 확장판, 진정한 확장판이라면 이걸 끝까지 이어서 한꺼번에 보는 관람의 형태가 어쩌면 진짜 원하는
반지의 제왕 체험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훌륭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단계별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한테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이냐면 가장 처음에는 신화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썼던 수많은 글들 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에는 신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개탄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고 유럽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왜 영국에는 신화가 없어?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영국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유럽의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런 영국인의 신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톨킨 자체가 신화를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신화들을 많이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자체가 아주 근사한 신화의 원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요정에 관한 이야기, 뭐 트롤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북유럽 신화에 있는 이야기들 상당 부분 차용한 부분들도 있고 바꿔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극 중에 등장하는 간달프 같은 경우를 보면 누가 봐도 아더왕 이야기에 등장하는 멀린이라는 마법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다든지 혹은 극 중에 이제 주인공이 프로도인데 프로도가 영웅으로서 떠나가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영웅 신화의 단계들을 다 그대로 밟아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자기한테 온 소명이 있고 처음에는 그것을 겁이 나거나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데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여정을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떤 일을 겪게 되는 이런 그 영웅 신화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밟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영웅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그 금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맥베스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맥베스가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숲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런 단서를 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숲이 움직이잖아요. 이 영화에도 어떤 그 얘기가 등장하게 되냐면 그 상대에서 마법사의 왕이라는 그야말로 사우론의 오른팔 같은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악의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에게 이게 천하무적인 존재에 들어가 있는 금기는 뭔가는 인간 남자의 손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금기가 있어요. No man can kill me. 뭘 예상은 되겠지만 이것이 인간 남자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격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화에 있어서의 어떤 금기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재미들까지 사실은 영화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톨킨이 이 작품을 써나갔던 방식 역시 네. 많이 아는 자의 어떤 여유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네. 플롯을 정확하게 짜놓고 프로도가 어떤 걸 겪는지를 미리 짜놓은 게 아니라 네. 세계관을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프로도와 9명의 사람들을 던져 놓은 거죠. 네. 그들이 여정을 통과하면서 그 여정을 통해서 배우고 뭔가 학습해 나가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던져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써나갔는데 어쩌면 톨킨이 써나간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역시 프로도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글쓰기의 방식과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특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이게 상업 영화로서 또 대작 영화로서 우리한테 남겨준 어떤 그 잔영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해 보게 돼요. 레골라스도 너무 멋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면 실제로 마지막 3부의 제목이 왕의 귀환인데 그때의 왕은 아라곤이죠. 아라곤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비고 모텐슨이 주연한 이 연기한 아라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은 네. 골룸이죠. 아 갑자기 뿌르르르 되면서 네, 사실이기도 해요 약간. 근데 반지의 제왕 is mine. 그렇죠. 이 골룸하면 뭐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 프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The ring is mine. 이 영화의 주인공이 프로다라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런 영웅 신화를 다루게 되면 그 영웅이 보통 강대한 존재, 엄청난 존재, 예를 들면 뭐 헤라클레스, 뭐 테세우스 이런 사람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 모든 종족 중에 가장 약한 존재가 주인공이다. 라는 설정이 영웅 신화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주인공으로서 이 절대 반지를 없애야 되는 세계의 어떤 운명이 달려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라는 네. 거죠. 근데 과연 프로도가 주인공인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결국 절대 반지를 없애는 얘기잖아요. 절대 반지를 이 장대한 역사 속에서 누가 차지했는가라면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절대 반지를 누가 만들었는가? 사우론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Dark Lord Sauron forged in secret a master ring to control. 사우론으로부터 절대 반지를 탈취한 최초의 캐릭터가 누군가? 인간인 이실두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다른 종족이 얻었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 프로도가 속해 있는 호빗족들이 차지해요. 왜냐하면 이실두르가 차지했던 그 반지가 물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게 스미골인데 스미골이 이제 나중에 골룸이죠. 스미골로부터 그 반지를 얻어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빌보 베긴스고 빌보 베긴스로부터 그 반지를 물려받은 사람이 프로도란 말이에요. The ring is yours now. Put it somewhere out of sight.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가면 그 반지의 최후의 주인이면서 파멸되는 사람은 다시 골룸이 되게 되는데 이 얘기인즉슨 마지막에 반지의 주명 4명은 전부 다 호빗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빗 쪽을 제외하고 반지를 차지했던 사람은 사우론을 제외하면 인간인 이실두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장대한 이야기, 엄청난 액션들이 있는 영화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축은 이 호빗족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부의 제목이 반지 원정대잖아요. 반지 원정대가 모두 9명이잖아요. 네. 9명 중에 무려 4명이 호빗족입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호빗의 모험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단독 주연이 아니고 공동 주연이다. 호빗족들의 공동 주연이다. 그 중에서도 프로도라는 거죠.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네. 왜 그러면 프로도가 주인공이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네네. 프로도는 감정이입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호빗 쪽이지만 샘과 프로도는 골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Miserable little maggot! Shove your head in! Sam! Call me a lawyer! You're a lawyer! Scam off, we're lost! I don't care! I can't do it, Mr. Frodo. I won't wait around for him to kill us! I'm not sending him away. You don't see it, do you? He's a villain. We can't do this by ourselves, Sam. Not without a guide. I need you on my side. 프로도가 훨씬 감정이입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반지를 맡기고 그런 사람에게 주인공의 자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각각 종족마다 캐릭터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프로도가 가장 그 다른 종족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캐릭터가 없는 그런 위대한 강점이 있다면 뭔가 하면 악에 저항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영화에서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선악에 관한 태도 같은 건데 이 모든 여정은 선을 완성시키러 가는 여정이 아니라 지금 있는 악을 없애러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럴 때 진짜 중요한 능력은 뭔가 하면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저하게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악을 그 악에 맞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유혹에 강한 어떻게 얘기하면 도덕심 같은 거죠. Take it, Gandalf. Take it. No, Frodo. You must take it. You cannot offer me this ring. I'm giving it to you. Don't tempt me, Frodo. I dare not take it. Not even to keep it safe. Remember what Bilbo used to say? It's a dangerous business, Frodo. Going out your door, you step onto the road, and if you don't keep your feet, there's no knowing where you might be swept off to. 그런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프로도이다. 네.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여정은 당연히 둘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죠. 프로도하고 샘 두 사람의 여정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하는 또 다른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로 기억하는 건 이 후자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쪽이 뭐 헬름 그 협곡에서의 그 대전투도 있고 볼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영화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프로도의 이야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미 일부의 끝에서 둘이 양쪽으로 갈라져요. 네. I made a promise, Mr. Frodo. A promise. Don't you leave him, Samwise Gamgee. And I don't mean to. Oh, Sam. Come on. Hurry! Frodo and Sam have reached the eastern shore. Frodo's fate is no longer in our hands. It's all been in vain.
The Fellowship has failed. What if we hold true to each other? Mordor. I hope the others find a safer road. 그리고 2부, 3부의 양쪽은 거의 한 번도 안 만나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임무가 끝난 다음에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별개의 두 개의 여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별개의 두 개의 여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프로도의 여정, 다시 말하면 절대반지라는 욕망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핵무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반지에 대한 거대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걸 없애려 가는 여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선택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내적인 모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적으로 전쟁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화에 등장하는 아라곤부터 시작해서 뭐 김리라든지 이런 이 연합군들의 어떤 전쟁 형태로 외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누구와 싸우는가를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선하고 악이 싸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하고 악이 싸우는 게 아니고 선과 타락한 선이 싸우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영화가 이원론적인 세계처럼 보이잖아요. 양쪽에 한쪽에는 사우론이 대례하는 사루만이 있고 이쪽에는 착한 편을 대리하게 되는 간달프가 있고 이렇게 양쪽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각각 다 이쪽 종족들이 타락한 존재들을 연합군으로 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오크라는 굉장히 사악한 존재가 있어요. 오크는 누구냐? Do you know how the orcs first came into being? They were elves once. Taken by the dark powers, tortured and mutilated. A ruined and terrible form of life. 요정을 고문하거나 다른 용자로 변형시킨 게 오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정과 오크가 싸울 때 사실은 요정과 타락한 요정이 싸우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있는 반면에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나주굴입니다. 나주굴은 원래 인간의 왕이었는데 반지를 비롯한 탐욕에 몰두해서 그런 나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싸울 때는 인간과 타락한 인간이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타락한 마법사인 사루만이 있고 타락하지 않은 간달프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극 중에 엔트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무 수염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 엔트가 변형된 존재가 누구냐? 영화에 등장하는 트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종족들끼리 다 서로 대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칭이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싸울 때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선과 선의 본연의 임무를 욕망 때문에 포기한 타락한 선이 싸우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이 영화는 결국 거대한 도덕적인 교훈극이라는 얘기죠. 네. 이야기로서 재밌는 설정인 것이 일단 반지를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반지를 다 나눠주고 그걸로부터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이제 아홉 명의 부족의 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9개의 반지를 나눠주고 그들이 타락해서 나주굴이 되었다. 이 설정도 재미있는데 절대 반지 하나가 있다라는 설정으로 이 절대 반지는 무엇이냐면 악이거든요. 이 악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신화적인 설정인 것 같아요. 결국 악이라는 것은 단일하고도 갈등 없이 거대한 존재로 디폴트로 정해져 있고 싸움에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어쨌건 우리끼리 연합해가지고 악에 맞서야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캐릭터가 골룸인 것 같아요. 네네. 골룸은 악과 선이 한 몸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미골이 골룸이 되었지만 사실은 골룸이 늘 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스미골도 있고 골룸도 있어서 그 몸 안에 악과 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거죠. What's it saying, my precious, my love? Smeagol losing his nerve. No, not. Never. Smeagol hates nasty hobbitses. Smeagol wants to see them. Dead. And we will. 악이 있고 선이 있다면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존재인 골룸이 있어서 골룸이 그 한 몸으로 주제를 완전히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이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일종의 대리만족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는 선악이 명확해요. 사우론은 누가 봐도 악당이고 악마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이 명확하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시민하고 병사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병사 대 병사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테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무고한 시민들 상대로도 막 저질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전장에서 오로지 전투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벌어지는 이 전투의 양상, 전쟁의 양상은 지금같이 도대체 적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누가 선이고 악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전장이고 어디가 일상의 공간인지도 모르는 현 시대에서 자신의 일종의 대리만족을 주는 그런 판타지 전쟁 영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보물들이 있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물건들이 많지만 왜 하필 반지였을까? 정말 설정을 잘한 것 같은데 네. 반지라는 건 인간이 약속을 할 때 그렇죠. 누군가와 아주 네. 오랜 시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소유욕의 어떤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몸에 늘 지닐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네. 목걸이하고 반지란 말이에요. 네. Cast it into the fire! Destroy it! No. Isildur! Should have ended that day, but evil was allowed to endure. 이렇게 반지라는 상징 네.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탐욕, 소유욕 같은 것들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대를 아무리 계속 거듭된다 하더라도 이 소유욕만큼은 탐욕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반지, 그 반지를 목걸이 형태로 찬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현명하고 잘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영화 이제 보기 나름인데 진짜 많은 풍부한 것들이 녹아있다. 그런 좋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가 있어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엔트족들. Many of these trees were my friends. Creatures I had known from nut and acorn. I'm sorry, Treebeard. They had voices of their own. Yes. Come, my friends. The Ents are going to war. It is 엔트족들이 극 중에서 이제 그 남벌되는 숲을 보면서 분노해서 전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극 중에 악의 그 세력이 있는 곳이 모르도르잖아요. 근데 모르도르는 진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 같은 황무지처럼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생태학적인 디스토피아처럼 영화에서 묘사가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반지의 제왕이 그리는 이상세계가 언제냐? 중세시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중세시대이고 이게 사실 판타지 영화라서라고 그렇지 2부에 등장하게 되는 헬름 협곡 전투를 보게 되면 완전히 10세기, 11세기의 공성전이에요. 성을 차지하고 있고 그때 이제 기사들과 뭐 등등에 싸우게 되는데 심지어는 투구의 모양을 보게 되면 코를 가리게 되는 이렇게 파여 있는 투구를 쓰고 있죠. 이거는 10세기, 11세기거든요. 이게 13세기 넘어가게 되면 얼굴 전체를 가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중세 시대의 모양을 따서 이 돌을 던져서 뭐 공성전을 벌이는 모습이나 등등까지 사실상 중세 전투를 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중세라는 시대 자체가 야만, 인간의 야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야만 속에서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가를 주제를 담기 위한 아주 좋은 시대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일단 우리 안에 절대 반지라는 악이 있는데 이 반지는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한테 있게 되었는데 이 반지가 있게 되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반지를 없애게 되면 과거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화라는 것이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훈적이기도 한 게요. 톨킨 자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네가 원수의 반지를 끼고 원수와 싸운다면 네가 원수와 다를 것이 없다. 성경 구절 같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두 손을 쥐우시고 그러니까 반지라는 악의 상징인 이 반지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네가 그걸 이용해서 원수를 이긴다 한들 네가 그 이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반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악에 맞서 싸우는 것을 악으로 행하지 말고 온전한 선으로 악을 이겼을 때만 진정한 선이 발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교훈적이고 보수적인 측면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아직도 감동을 받고 영화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것이 그 사람은 서양 문명에 관한 얘기라고 썼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다른 맥락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인다고 느껴지는데 영화의 시작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결단을 해서 자기 임무를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자기의 주어진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끝나요. I will take the ring to Mordor.
앞에서 받아들이는 사람 프로도고 맨 마지막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라곤이거든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This day does not belong to one man, but to all. Let us together rebuild this world, that we may share in the days of peace. 이런 식으로 이제 짜여져 있다든지, 그다음 맨 뒤에서 싸울 때 누구가 싸우냐 보면 인간과 인간이 싸워요. 예를 들어서 마법사의 왕과 에오윈이 싸우게 되죠. 그다음에 또 호빗과 호빗이 싸우잖아요. 골룸과 프로도가 싸우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짜내는 방식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터 잭슨이 이 영화를 3부작을 네. 하나씩 만들고자 했지만 한꺼번에 만들자는 제의를 받고 월탁군하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의 패턴을 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살아 돌아오는 테마를 많이 쓴 것 같아요. 1편에서는 간달프가 죽었다가 Fly, you fools! Me again. Until my task is done. 살아 돌아오고 터미네이터네. 알비 배에 가시고 또 돌아오시잖아요. 백으로 정말 돌아오시죠. 그레이더 간달프에서 화이트드 간달프로 백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비 백을 하신 거죠. 그 진짜. 백이 흰백자군요. 그럼요. 한자였어요. 나는 하얗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아라곤 역시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돌아오고 프로도 역시 그러고. 그러니까 이야기의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죠. 돌아온 것,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 돌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쩌면 굉장히 신화적인 모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꾸려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단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성공할 수 있을지가 알 수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너무 난제도 많고 일단 이 많은 배우들 스케줄까지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걸 3편을 한꺼번에 제작하기로 했다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굉장한 투자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할리우드 5대 메이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기획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영화가 3부작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비도 세이브하고 그래서 거대한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해서 나오게 된 게 킬빌 1, 2편을 한꺼번에 만든다든지 아니게 되면 이제 매트릭스 2, 3편을 한꺼번에 만들다든지 이런 기획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기획 자체도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배우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성공해가지고 2, 3편을 찍어야 된다면 그때 감정을 또 새롭게 재정비하느니 한꺼번에 다 찍어두면 감정 연결도 좋고 잘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영화는 보충 촬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계속 또 찍어야 되겠죠. 네. 자, 어쨌건 영화를 보면 지금도 눈에 선한 건 이제 이 영화의 전투 장면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위에 어떤 전범이 된 것 같은? 저는 이제 그 두 개의 탑을 볼 때 당시에 그 마지막 한 4, 50분 정도 한 헬름 협곡 전투가 나오는데 이 장면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저쪽에서 이제 수많은 오크떼들이 오게 되는데 그쪽은 1만 명이고 이쪽은 300명이에요. 그 300명의 병사가 성을 지키고 있는데 절망적이잖아요. 비까지 오네? 거기다가 이제 오크들이 거대한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다가왔을 때 이 절망을 막 생각하면서 막 암담해하고 있는데 한 명씩 이 뭐라고 그러나요? 지원군들이 오잖아요. 처음엔 요정군이 오게 되고 뭐 간달프도 오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전쟁의 세세한 디테일들까지 진짜 굉장한 측면이 있었죠. 저는 액션 영화 같은 걸 볼 때 네네. 온몸으로 싸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있죠. 같이 창으로 찌르는 것 같고 내가 아픈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50분 동안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입하는 거예요? 오크였나? 그러니까. 네. 성벽을 오르다가 맞은 것 같은 느낌, 칼에 찔린 것 같은 느낌, 그게 너무 생생하게 전달되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마지막에 이제 특히 2편에서는 헬름 협곡의 전투를 찍기 위해서 모든 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하나씩 세팅이 돼서 마지막에 다 보여줄게 하고 이제 보여주는 그 장면인데 그게 너무 좋은데 황홀한데 길어가지고 힘든. 좋으면서도 안 좋은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있죠. 네. 저는 이제 1, 2, 3편 모든 그 장면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액션은 역시 헬름 협곡의 전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3편은 워낙 액션의 비중이 많죠. 미나스 티리스에서 대전투가 일어나고 뒷부분에는 이제 모르도르에서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이 대비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했었고 앞부분에서 그 투석전으로 막 시작하잖아요. 그런 규모들도. 근데 영화가 뭐라고 할까요? 그 액션의 이 바탕이 되는 전장을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헬름 협곡처럼 이 성을 수비하는 어떤
협곡에서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3부의 마지막에 가면 대평원에서 싸우잖아요. 동굴에서 또 일부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저한테는 두 개의 타워가 3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느낌의 엄청난 전투여가지고 또 한편으로 헬름 협곡에서 싸우지만 또 이 두 명의 호빗이 엔트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도 너무 재밌는 게 여기서는 정말 생사를 그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엔트족도 너무 느긋해가지고 Now don't be hasty, Master Meriadoc. Hasty? Our friends are out there. They need our help. They cannot fight this war on their own. War, yes. It affects us all. But you must understand, young hobbit, it takes a long time to say anything in all Entish, and we never say anything. 천천히 얘기하면서 회의도 하고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고 이런 식의 그 대비 그리고 약간 엔트족들이 좀 귀엽잖아요. 말투가 유머러스하고 귀여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귀여운 할아버지들 같아요. 네, 그 두 개를 대비하는 것도 일단 밸런스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트족들이 좀 더 전쟁에 오래 참전하길 바랬던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이어가지고 그런 느낌은 좀 있었죠. 네, 그 엔트족들한테 이제 불 막 던져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장면들 같은 것들도 사실 이제 캐릭터의 특성을 살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2, 3부처럼 엄청난 건 아닌데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1부에 등장하는데 반지원 정대를 보면 아르웬이 이제 말을 탄 채 나주굴한테 추격을 받잖아요. 그러다 계곡을 지나잖아요. 네. 그때 주문을 외우니까 계곡물이 막 덮치게 되는데 말의 형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얼마 전에 겨울왕국 2를 봤잖아요. 겨울왕국 2에서 이제 물의 형상으로 이제 말이 날뛰는 어떤 장면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아, 저 원형은 반지의 제왕이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액션도 엄청났던 것이 그 말을 이렇게 나주구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 말의 움직임, 그러니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달리고 그 동선도 정말 별것 아닌 그 추격신이고 말 추격신 정말 수많은 영화에서 말 추격신이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찍었다가 멀리서 찍었다가 그 감정의 이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환상적인 동물들 혹은 전투에 참여하는 악의 군사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을 변형시키잖아요. 네. 코끼리를 엘리펀트를 변형시켜서 올리펀트? 올리펀트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혹은 이제 등장하는 어떤 거대한 거미인 실롭이라는 존재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리얼한 부분들도 있죠. 저 실롭 딱 등장하는 순간 아 피터 잭슨이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모든 형상들이 오크도 그렇고 뭐 물론 중세 시대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깔끔하지 않고 뭔가 축축하고 진흙에 빠진 같은 느낌이에요. 그 최고봉이 실롭입니다. 일단 거미줄로 말아서 감아서 이렇게 아우 막 내가 마치 거미줄에 휩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런 와중에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 거미의 맞아요. 집 같은 것들을 하는데 아 피터 잭슨이 할 수 있는 정말 기괴한 크리처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가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장면은 실롭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프로도가 보고 있을 때 뒤에 엄청나게 거대한 실롭이 프로도를 보고 있는 장면. 와, 정말 극장에서 봤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그 장면 역시 피터 잭슨만이 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배우들은 어떠셨어요? 일단 배우는 뭐 일단 올랜도 블룸을 볼 때마다 정말 네. 저는 당시에 비고 모텐슨 보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올랜도 블룸이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딱 캐릭터라이징이 되어 있어서 근데 비고 모텐슨은 사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고 네. 저는 의외로 숀빈의 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로미르. 네, 보로미르가 말하자면 골룸이 자기 몸속에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보로미르는 의리를 중요시하고 어떤 선을 추구하지만 그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존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원수의 반지를 끼고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로미르예요. Long has my father, the steward of Gondor, kept the forces of Mordor at bay. By the blood of our people are your lands kept safe. Give Gondor the weapon of the enemy. Let us use it against him. 그런 딜레마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연기가 어쩌면 그런 딜레마를 잘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션빈 연기 좋더라고요. 최고의 요정의 권위를 갖고 있는 갈라드리엘 이런 걸 생각하면 케이트 블란쳇 말고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타입캐스팅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마찬가지로 이안 맥켈런도 그래요. 네, 저는 진짜 그 케이트 블란쳇이 그 떠나갈 때 손을 흔들잖아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네, 최고의 장면 사실은 뭐 9시간이 넘는 영화니까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최고란 말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최고는 하나입니다, 하나. 네. 하나만 꼽으라면 최고 중에 최고. 네. 저는 헬름의 협곡 전투. 좀 너무 길지만 통째로 그대로 다 들어서 2부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그 얘기를 하고 이걸 써라. 90분짜리를. 이미 아까 너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이후로 그런 전쟁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시리즈들도 있었고. 최고의 한 줄이 마지막에 이제 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프로도한테 책을 끝냈군요. 말을 하니까 아직 아니야. 기록 안 한 부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반지의 제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야기고 새롭게 해석되면서 새롭게 첨가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기록 안 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 기록 안 한 부분은 후세가 다시 또 채워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고 기록 안 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최고의 한 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시대의 절대 반지는 뭘까라는 것은 진짜 모든 시대마다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